8월 중순이 되기 전에 벌써 5천 건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한 7천 건, 8천 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7월, 8월 굉장히 불장이고 거래량 많은 지역들은 이제 서울에서는 강동구, 송파구, 뭐 성동구 이런 지역들이 거래량을 주도하고 있는데 여기 또 변수들이 있으니까 우리 금리하고 정책적인 변수가 있으니까요. 그 변수들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서 또 우리 하반기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김인만 대표님 모시고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인만입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를 하고 있고요. 다방면에 여러 채널들 많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달 전인가요? 2달 전인가요? 한 달 전쯤인 것 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조회수가 잘 나왔나 봐요. 네,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불러주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요즘 부동산 시장이 뜨겁다 보니까 네네.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고요. 최근에 또 몇 가지 로또 청약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뭐 모든 전국에 있는 모든 통장이 모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는데 네. 청약하셨어요?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네. 294만 명 중에 한 명이 접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떨어졌나 봐요. 여기 바로 옆에 또 경쟁자가 있었군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지금 부동산이 지금 약간 불장이 왔나? 이런 네네. 생각이 들 정도로 상승세가 처음에는 강남에서 시작했지만 강북까지 퍼져가는 모습인데요. 네. 현장에서 보시는 분위기는 어떠세요? 통계하고 현장하고 저는 거의 뭐 요즘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장 분위기를 봐도 그렇고요. 이제 청약 시장을 보더라도 이제 청약 시장은 좀 다르게 좀 봐야 되는데 분양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아무데나 청약을 해도 뭐 지방이라든지 우리 2020년, 2021년만 하더라도 지방에 청약해도 프리미엄이 붙고 서울에 청약해도 프리미엄이 붙으면 굳이 서울에 청약을 하지 않아도 로또 청약이 아니라면 지방에 하는 게 투자 대비 효율이 더 좋을 수도 있으니 많은 분들이 어디라도 다 청약을 하는데 최근에 지방은 좋지 않죠. 미분양이 굉장히 많이 있고 입주 물량도 많고 유일한 선택지가 똘똘한 지역, 서울이나 서울 인근 수도권 지역이라는 그 프레임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도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로또 청약에만 몰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294만 대 1, 저같이 동탄의 롯데캐슬, 사실 저는 당첨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안 해보고 제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합리화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몰렸죠. 가격 경쟁력입니다. 원펜타스 같은 경우에 레미안 원펜타스도 이제 많은 분들이 몰렸는데요. 원펜타스 통장 결과가 나왔거든요. 우리 청약 가점제 만점이 84점입니다. 3명이 나왔다고. 만점 3명.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요. 커트라인이 한 명 빼고는 모두 다 70점이 넘었다고 합니다. 4인 가족, 저는 이제 결혼을 해서 애가 2명 있으니까 4인 가족이죠. 무주택 기간, 통장 가입 기간, 4인 가족을 다 채우면 69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점을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높은 점수의 사람들이 지금 많이 청약 될 만한 곳에만 몰리고 있는 게 이제 청약 시장이고, 부동산 시장, 아파트 시장도 이제 쏠림 현상?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들만 지금 불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서울에서는 이제 강남 3구, 용산구하고 마포, 강동구, 동작구, 또 성동구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뜨거웠고, 최근에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조금씩 이제 노도강 쪽으로도 좀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제 가격을 좀 따져보자 하잖아요. 이게 천정부지 계속 올라갈 것 같으면 무리해서라도 자금이 있는 분들은 이제 강남에 강동구에 집을 계속 사면 되는데, 사실 강동구만 하더라도 이제 거의 전고점 가까이 왔거든요. 전고점이 2021년 가격입니다. 고덕 그라시움을 예를 들면, 고덕 그라시움이 고덕주공 2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인데요. 그라시움이 올 초만 하더라도 2024년 1월만 하더라도 한 15억 5천, 16억 정도 거래가 됐었거든요. 전용 84가. 근데 최근에 20억 1천만 원 최고 신고가 갱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매물이 19억대도 나와 있긴 한데 거의 전고점을 넘어섰다는 얘기는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2021년에 불장일 때 가격이 20억이었는데 지금 20억을 넘었다. 쉽게 따라가기가 살짝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뭔가 다른 이벤트가 좀 있어야겠죠. 뭐 금리가 큰 폭으로 내려가거나 뭐 정책적으로 뭔가 부양책이 나오거나 뭔가 더 올라갈 것 같은 모멘텀이 있을 때는 용기를 내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야 이거 말고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지역이 어디야? 그런 지역들을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 10억, 20억 이상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선택지가 좀 더 많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 뭐 한 3억에서 5억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자, 서울에 어딘가 투자하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핵심 지역은 사실 3억에서 5억으로 전세 끼고 갭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눈길을 돌리는 게 또 자연스럽게 노도강, 상계동, 중계동 쪽으로 눈을 돌리면서 그런 지역들은 아직도 전고점 대비 한 80% 정도 수준? 아직 회복이 다 되지 않았어요. 과거 사례를 보면 그러면 서울 중심지 강남만 오르고 노도강은 안 오르느냐? 이게 시차를 두고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도강 쪽도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제 옛날 얘기 한번 해드릴까요? 네. 2006년도인가 2007년도에 이제 부동산 모임을 회식 자리였어요. 네. 그래서 술 먹고 막 하는데 구석에 앉은 어떤 한 분이 막 신세 한탄을 하는 거예요. 술 먹으면서. 그래서 아 무슨 소리야 이렇게 들어보니 그분이 상계동에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때 분위기를 잠시 말씀드리면 노무현 정부 시절인데요. 버블 7 지역 강남, 과천, 용인, 남부권 중대형 아파트들이 천정부지에 올라가고 북부 지역은 안 오르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 동네 버림받았다고 왜 우리 집값은 안 오르고 강남 집값만 오르냐고 막 신세 한탄을 했는데 제가 속으로 그랬죠. 그러길래 좋은 데 좀 사지. 왜 그랬어? 라고 속으로 얘기를 했는데 2년이 딱 지나니까요.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상계동 노도강은 천정부지에 올라가는 거예요. 소형 아파트들이 천장을 뚫고 올라가는데 강남 아파트는 멈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시차를 두고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중심지가 먼저 올랐다고 해서 중심지만 계속 오르는 건 아니고요. 상계동도 노도강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도 지금 변화를 감지하고 있는데 단 지방까지 불길이 가기에는 아직은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방은 미분양이나 입주 물량이 여전히 많고 부담스러운 상황이니까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래량도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요. 지금 주로 거래가 많이 되는 곳은 어디인가요? 일단 서울 거래량을 보면 굉장히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서울 6월, 3월부터 이제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긴 해가지고요. 3월, 4월, 5월, 6월, 7월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6월 거래량이 7,400건이 넘어갔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7,400건이면 이게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이게 느낌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불장은 2020년, 2021년이잖아요. 네. 24개월, 2년. 그때 제가 거래량을 제가 다 뽑아봤는데 보니까 7,000건이 넘은 달이 4달밖에 안 되더라고요. 2020년, 2021년에 24개월 동안 4개월만 7,000건을 넘은 거예요. 그러면 올해 6월 거래량이 불장 때 2020년, 2021년 불장 때의 넘버 3, 넘버 4 정도 되고요. 7월 거래량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아직 집계가 끝나지 않았어요. 네. 실거래 신고가 30일이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8월 중순이 되기 전에 벌써 5,000건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한 7,000건, 8,000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7월, 8월 굉장히 불장이고 거래량 많은 지역들은 이제 강동구, 서울에서는 강동구, 송파구, 뭐 성동구 이런 지역들이 거래량을 주도하고 있는데 역시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지역들 강남은 사실 좀 부담스러워요. 가격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거래량이 그렇게 폭발적이지는 않는데 강남 3구 라고 하죠. 이제 송파구라든지 강남 4구, 강동구, 성동구 지역들이 준 강남권이 지금 거래량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분간은 이런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것 같은데 또 변수들이 있으니까 우리 금리하고 정책적인 변수가 있으니까요. 그 변수들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서 또 우리 하반기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많은 거는 어떤 분들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서일까요? 우리가 제가 자꾸 과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우리가
부동산 시장 흐름을 좀 판단하는데 이제 과거 양상과 지금을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2020년, 2021년에는 어떤 분들이 투자를 많이 했냐면 물론 실수요자들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만 투자 수요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전세 끼고 투자하는 갭 투자가 굉장히 좀 유행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분들이 시장을 주도하냐면 실수요자, 무주택자가 집을 사거나 아니면 1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고 갈아타는 수요들이 지금 주택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일단 차이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게 지방도 그렇고요. 그 경기도 이천 하고 이런 지역들이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수도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아니 수도권인데도 왜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될 정도로 이렇게 온도 차이가 크냐. 수도권의 성남시, 과천시, 뭐 하남시, 광명시, 수원시 이런 데는 좀 분위기가 괜찮은데 외곽 지역은 수도권임에도 왜 이런 차이가 나냐라고 하는데 일단 뭐 입지적인 차이도 있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 이천시, 뭐 여주시, 안성시 이런 외곽 지역들,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지역들은 갭 투자 수요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전세 끼고 소액으로 투자하고 싶은데 서울 수도권은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상대적으로 외곽 지역에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소형 아파트에 투자하는 거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다 올랐으니까 서울, 수도권, 지방 또 다 오르는 시대니까 굳이 서울에 투자하지 않아도 그런 외곽 지역에 갭 투자해서 수익을 얻었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핵심 지역으로 움직이고 있고 실수요자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외곽 지역들은 사실 투자 수요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양도 잘 안 되고요.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 그러면 그 당시와 지금은 좀 여러 가지가 차이가 있죠. 그 당시는 투자 수요가 많았다. 지금은 실수요자들이 많다. 그 당시는 갭 투자가 많았다. 지금은 실수요자들이 주택 구입, 갈아타기 수요들이 좀 많이 있다. 이런 좀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는 한데 지금의 상승이 진짜 불장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일단 변수는 좀 빼죠. 우리가 금리하고 정책적인 변수는 잠시 옆으로 좀 옮겨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금리만 하더라도 이게 갑자기 최근에 미국이 막 요동을 치고 있잖아요. 아니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요동 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변수를 잠시 빼고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최근에 국토부 장관께서 추세 상승이 아니다. 확신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반응이 약간 시큰둥했어요. 무슨 소리야?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뭐가 또 아니야라고 하는데 이 의미를 정확히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추세 상승이 추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상승이 맞는데 추세적 상승이라는 건 지금부터 한 5년 정도, 5년 이상 꾸준히 올라가서 집값이 한 2배 정도 올라가는 걸 우리가 추세 상승이라고 합니다. 2015년, 16년부터 2021년까지 올랐잖아요. 그런 게 추세 상승입니다. 그러면 지금을 추세 상승으로 본다면 지금이 2024년이잖아요. 2030년까지 이제 집값이 계속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럼 쉽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집값이라는 거는 우리 소득이 뒷받침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원리금 상환도 해야 되고 우리 경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2030년까지 지금 몇 년 남았죠? 한 6년? 6년 정도 남았는데 자 우리가 직장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면 6년 동안 6년 후에 내 연봉이 2배 올라갈 것 같습니까? 어렵겠죠.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네. 이게 2배가 아니라 1.5배도 만만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집값이 지금 갑자기 이렇게 2배 정도 올라간다면 앞서서 이제 고덕 그라시움 제가 예를 들었는데 그라시움이 지금 20억 거래가 됐으니까 40억? 2030년에 40억? 이게 지금 우리 경제가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일까에 대해서는 물론 2035년 정도 되면 뭐 화폐 가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보면 뭐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6년 만에 이렇게 올라가기는 현실적으로 저는 소득 수준을 감안해 보면 좀 어렵겠다. 왜 이러냐면 자, 2021년까지 추세 상승이었습니다. 2022년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꺾였어요. 조정장이 시작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집값이 떨어진 건 2022년 하반기에서 2023년 상반기 1년 떨어졌습니다. 1년 떨어지고 최근에 이제 전고점 거의 다 회복을 하고 있고 조정 기간으로 본다면 2022년, 2023년 한 2년 정도 조정 기간인데 추세 상승이 끝나고 2년 조정이 되고 다시 추세 상승이 간다는 건 저는 이 텀이 휴식 기간이 너무 짧다. 우리 최근에 파리 올림픽 하는데 선수가 뭐 수영도 그렇고 마라톤 42.195를 뛰었는데
이틀 쉬고 또 경기 나가라고 하면 선수 죽잖아요. 네. 충분한 휴식을 취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 또 휴식 시간, 충전 시간, 뭐 전기자동차 예를 들면 전기자동차 요즘 많이 타니까 충전을 최대한 해야 목표 거리까지 갈 수 있잖아요. 지금 충전이 반도 되지 않았는데 바로 출발을 해버리게 되면 중간에 멈추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상승장을 추세 상승으로 볼 수는 없고, 하지만 상승은 지금 반등 상승은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짧으면 올해 말, 길면은 내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는 변수는 아까 금리나 정책 변수에 따라서 그 내년까지 상승을 하는데 더 많이 상승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의외로 빨리 꺾여버릴 수도 있는데 그거는 금리하고 정책적인 변수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세가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네. 이 전월세 상승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전세와 월세도 좀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월세는 아마 상승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떨어지지는 않는데, 월세는 왜냐면 2022년에 전세 가격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월세는 계속 올랐어요. 왜? 그 금리가 올라가니까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나니까 전세 사시는 분들이 월세로 전환되면서 월세는 수요가 늘어나고 월세 가격은 계속 올랐기 때문에 월세는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월세는 지금 사실 가격이 좀 부담스러운 수준인데, 우리 세입자들은요 실수요자들이잖아요. 계산기를 두들겨 봅니다. 그럼 내가 세입자라도 계산기를 뭘 두드려 보냐면, 야, 내가 전세 대출을 받아서 이자 내는 거와 월세 내는 거를 두 개를 비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리한 거 선택하면 돼요. 요즘 월세든 전세든 구분이 있나요? 없잖아요. 옛날만 하더라도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무슨 사회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었냐면, 너 월세 사러? 좀 돈이 좀 없네? 전세 사러? 그나마 돈 좀 있네? 라는 이상한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는 게 2009년 이전에는 전세 대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세금은 오로지 세입자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전세 살면 와, 너 돈 그 정도 있구나. 월세 살면 너 보증금 그거밖에 없구나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는데, 최근에는 다 80% 정도는 전세 대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세 산다고 해서 야, 전세금이 다 네 거구나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 대출을 받기 때문에 전세 집에 거실하고 안방은 은행 거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화장실하고 작은 방 정도만 세입자 거 같은데, 집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실은 은행 거예요. 다 대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본다면 이제 월세는 크게 상승하기는 당분간 좀 어려울 것 같고, 전세 같은 경우는 지금 분위기 좋죠. 왜 분위기가 좋으냐면 이제 떨어질 요인이 별로 없어요. 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갔지, 지금 금리 언제 내리느냐를 가지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미국 FRB도 지금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다?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요인은 두 가지예요. 금리가 갑자기 가파르게 올라가서 전세 대출 이자가 부담이 크게 되면 이탈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 전세 물량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입주하는 집에 내가 분양을 받았는데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잖아요. 내가 입주를 하느냐, 아니면 다른 세입자를 구하느냐. 내가 입주하게 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또 전세 주고 새 집에 들어가야 되겠죠. 어떻게든 전세 물량이 공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입주 물량이 나오면 전세 시장이 안정이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대규모 입주 물량이 올림픽파크 포레온 12,000세대, 강동구 쪽을 제외하고는 물량이 없고요. 서울은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의 가장 문제가 공급 부족, 서울의 공급 부족인데 이걸 해결 못하니까 정부도 뭐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 풀어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쉽지 않죠. 그러면 공급이 계속 부족하다는 얘기는 서울의 전세 가격을 내리는 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강제로 전세금을 내려버릴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임대차 입법도 그래서 부작용이, 그거 한번 잘해보려고 하다가 임대차 입법 2020년에 시행하다가 폭등 한번 맞았고, 금리 오르면서 또 한번 떨어지고 막 요동을 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은 저는 당분간 더 올라갈 것 같아. 지금 또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적어도 한 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겠다.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매매 시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죠. 전세는 무이자 대출이잖아요. 무이자 대출. 제가 집주인이고 세입자라고 생각을 해보면 바꿀까요? 집주인 할래요? 집주인이고 제가 세입자라고 한다면, 자, 제가 돈을 빌려달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만났다고 돈을 빌려달라 그래? 안 빌려주겠죠? 근데 조건이 있잖아요. 야, 내 빈집이 있는데 네가 들어와서 살아. 대신 돈 좀 빌려줘. 돈 빌려주잖아요. 그게 전세금입니다.
그럼 3억이고 5억이고 줘요. 왜? 그 집에 잘 살고 있다가 나갈 때 받아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게 우리 전세제도인데 못 받아 나가면 이제 깡통이 되는 거고요. 근데 아파트는 깡통이 잘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는데 전세금이 올라가게 되면 무이자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러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또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안하잖아. 아, 이거 어떡하지? 또 올려줘야 돼? 아, 그냥 사야 돼? 라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아마 저는 반반 같은데, 올려주는 사람이 있고요. 아마 그냥 사자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늘어납니다. 매매 수요 증가에도 분명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요, 실수요자들은 보통 이렇게 집 사요.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 그러니까 진짜 고민하다가 내가 진짜 더러워서 산다, 내가 진짜. 그렇게 해서 집을 샀는데 집값이 뭐 올라가고, 대부분 그렇거든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그렇게 집을 샀지, 우리가 요즘이야 이제 유튜브가 이제 굉장히 좀 활성화돼서 이렇게 정보도 얻지만 과거에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전세금 올려달라니까 그냥 샀는데 사고 나니까 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내 집 마련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세 가격 상승은 매매 가격 상승을 올리는데 하나의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전세가도 당분간은 오를 것 같고 집값도 당분간은 오를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그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미국발 경기 침체가 우리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돼요. 이게 예상치 못하는 변수인데, 미국이 지금 진짜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주식 애널리스트들도 계속 틀리잖아요. 네. 어제 말 오늘 말 다르고, 부동산 또 저도 맨날 욕먹는 게 그거잖아요. 너는 왜 말이 맨날 달라지니? 아니, 제가 달라지는 게 보다 미국이 자꾸 달라지니까 저도 따라가야 되니까요. 미국이 지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한 7월 초만 하더라도 미국이 한 번 정도 내리겠지. 미국이 0.25 정도 내리면 한국은행이 얼마 내릴까? 잘해야 0.25, 아니면 못 내릴 수도 있고 내년에 내릴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올라가니까 한국은행이 못 내릴 거야. 집값 올라가는데 부담스러워서 내리겠어? 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는데, 8월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180도 바뀌어요. 미국이 경기 침체 우려, 갑자기 요동을 칩니다. 실업률 나오고 하면서 증시, 주식시장이 출렁출렁대고 사상 최대의 폭락이 나왔다가 반등을 했다가 난리도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되면 부동산 입장에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하나는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고 우리 부동산도 경제의 한 축이라면, 이렇게 안 좋아지면 투자 심리 위축이 되겠죠. 투자 심리 위축이 되는 건 마이너스 요인. 이게 지금 부동산 투자할 때냐? 주식도 폭락하고 미국이 경기 침체가 와서 장기 침체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 안 될 것 같아 라는 한 가지 요인이 있고, 자,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자, 미국이 어떻게 될까요? 기준금리 당초 예상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지금 0.5%포인트 50bp 정도 인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정도 나올 거다. 그러면 올해 2024년 하반기에 1%포인트 100bp 정도를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이 정도 내려주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일단 다행이죠. 미국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차이가 2%포인트 벌어져 있는데, 200bp 정도 벌어져 있는데, 미국이 사실 0.25 내리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요, 0.25 가지고 따라 내려야 될지에 대한 굉장한 고민이 빠지는데, 미국이 감사하게 1%포인트 정도 내려주게 되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적어도 한 0.5 정도는 내릴 만한 충분한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0.25 정도 먼저 내릴 것 같고요. 내리고 아마 한 번 더 0.25 정도. 그래서 저는 올해 당초 예상은 한 두 달 전만 하더라도 한국은행이 잘해야 0.25 내리거나 안 내릴 거라고 저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분위기는 올해 한 0.5%포인트 정도, 0.25, 0.25 정도는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내리면 우리 시장의 반응이 0.25 정도는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대출금리도 이미 선반영 됐어. 큰 영향은 안 받아요. 이 정도면 0.25 막상 내리고 나니까 별거 없네. 7월까지만 하도록 별거 없네. 0.25 내려서 대출금리 이미 선반영됐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아 라고 하는데, 이게 한 번, 두 번 0.5% 정도 내렸다. 오히려 또 우리 예상과 다르게, 제 예상과 다르게 더 내렸다. 한국은행이 미국보다 선제 대응을 했다. 이거 뭐지? 예상과 다른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우리 기대감은 더 커지게 되고요. 대출금리도 추가로 더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집값을 더 올리는 상승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7월 초만 하더라도 금리 변수는 잠시 좀 약한 변수로 제가 좀 판단을 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미국 상황이 달라지게 되면서 금리가 집값 상승의 하나의 좀 큰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집값이 이제 올라갈 때는 올라가야 되고 쉬어갈 때는 쉬어가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반갑지는 않습니다. 사실 좀 불안합니다. 이러다가 또 어설프게 많이 올라가다가 또 한번 꺾이게 되면 또 우리 실수요자들 내지 마련하신 분들이 또 굉장히 아픔을 겪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이지만, 지금 금리 상황을 보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본다면 생각보다는 금리가 빨리 내릴 수도 있겠다, 좀 더 내릴 수도 있겠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아마 가장 발목을 잡는 게 집값일 거예요. 한국은행 총재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7월 말에 이제 했던 말이 집값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다. 금리 인하 결정하는데 이게 하나의 요인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총리께서, 한덕수 총리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빨리 부동산 대책, 공급 대책 발표하고 주택 시장 안정시켜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하는데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택 시장이 계속 엄청나게 폭등하면 또 다른 양상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정도 또는 살짝 안정기를 좀 찾는다면 뭐 금리 인하는 좀 빨리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집값에 긍정적인 영향? 왜냐하면 내 집 마련하는데 금리 내려가면 구매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투자 심리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보면 뭐 금리 인하는 좀 긍정적이다.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이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공부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대체 어떤 쓸모가 있는지, 비트코인이 진짜 돈은 되는지, 그리고 투자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알트코인은 어떤 방법으로 고르고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차트 공부도 저는 코인 공부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제 들어갈지, 아니면 뭐 언제 수익 실현할지, 이런 거를 지표를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선물 투자가 코인에는 가능하거든요. 안전하게 욕심부리지 말고 잘 쓰면 자산을 증식시키기에 좋은 수단 중에 하나지만 레버리지를 좀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고 잦은 거래를 하면 순식간에 불이 날 수 있다. 그래서 기왕 할 거라면 좀 잘 배우고 판단을 해볼 수 있죠. 앞으로 있을 5년이 우리 인생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이드 해드린 대로 5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의 인생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강의는 아마 아예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강의를 원했었는데, 제가 2021년부터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저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강의도 없어서 삽질도 되게 많이 하고 손해도 사실 좀 많이 보고 했는데,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그때 답답함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실 분은 코인생기초 10기에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